책을 너무 안 읽어서 스스로를 책 읽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빠가 서울에서 사온 책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이란 책입니다. 성수영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화가 27인의 삶과 그림들 책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펼쳐서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와우, 사람들이 많네요. 셋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당시 틴토레토의 주요 경쟁자는 30살 많은 거장 티치아노와 10살 어린 젊은 화가 파울로 칼리아리 베로네세였습니다. 둘 다 부드럽고 섬세한 귀족 취향의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귀족들의 주문이 쏟아졌지만 작품 마감이 늦었죠. 틴토레토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일을 좀 해야겠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이유 없이 싫어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게 틴토레토는 경쟁자들의 고객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티치아노 베로네세에게 주문을 넣어놨지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그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더 싸게 빠르게 그려주겠다고 한 거지요. 고객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고객을 뺏긴 입장에서는 머리 끝까지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베네치아 화가들이 모였다 하면 틴토레토를 욕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미술계 왕따에서 위대한 전설로. 하지만 틴토레토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닙니다. 사업 규모는 컸지만 화가 자신은 작업실과 집만 오가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욕심을 크게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두칼레 궁전에 있는 그의 대표적 낙원입니다. 그림 크기가 세로 9.1m, 가로 22.6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작품에 감탄한 베네치아 당국은 부르는 대로 값을 주겠다고 했지만 화가는 알아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장소에 이만한 대작을 걸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거지요. 틴토레토 낙원, 두칼레 궁전. 틴토레토가 두칼레 궁전, 베네치아 총독의 궁전에 그린 초대형 유화로 19세기 미술평론가 존 러스키는 이 그림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 중 단연코 가장 귀중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로 길이가 22m로 그림이 너무 커서 실제로 봐도 제대로 감상하기 쉽지 않다. 우리 감상해봅시다. 왼쪽부터. 아하, 뭐 어두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사람들이 막 마구마구 있네요. 그림자가 굉장히 검었네요. 저 위에는 예수님인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일에 얽혀서 다 근데 성스러워 보이네. 다들 가슴이 되게 예쁘고 사람들이 다 너무 성스러워 보이는 모나리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네요. 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가? 예수님인가? 낙원, 틴토레토 낙원 1588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참 잘 그렸네요. 1588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50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시골의 무도회 오르세 미술관. 작품 속 즐거운 듯 환한 미소를 짓는 여성은 미래의 르누아르 부인인 알린이다. 결혼과 성공 그러나 찾아온 병마. 또다시 세월은 흘렀습니다. 37의 르누아르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18살 연하의 모델 알린이었습니다. 알린은 다소 집착이 심하고 통제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르누아르의 눈에는 그런 성격도 그저 귀여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기 르누아르는 미술계에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상황도 서서히 나아져 갔습니다. 알린 이름이 알린이야. 르누아르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던 건 49살이던 1890년입니다. 49의 가난을 벗어났네요.
미국에서 르누아르의 그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런 인기가 프랑스로 역수입되면서 대박이 터진 덕분이었습니다. 그해 르누아르는 알린과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잔의 존재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잔이 누구야? 잔이 그 전에 여잔가? 이미 10년 넘게 알린에게 잔의 존재를 숨긴 상황. 이제 와서 털어놓기도 늦었거니와 알린의 성격상 사실을 말하면 르누아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르누아르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면 좋으련만 가나안과 교대라도 하든 또다시 르누아르에게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오빠도 관절이 안 좋은데. 처음 제대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47살 때인 1888년. 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화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침도 맞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르누아르의 손은 새 발톱처럼 휘었습니다. 거즈붕대를 감지 않으면 손톱이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몸은 수시로 마비됐고 체중은 14kg까지 빠졌습니다. 좋아하던 산책도 못하게 됐습니다. 산책도 못했어. 아우, 산책 못하는 게 제일 싫은데. 아예 걸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도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굳어버린 손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르누아르는 말했습니다. 대작을 그릴 수 없는 건 아쉽지만 그림 그리는데 손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네. 숨겨둔 딸을 들키다. 숨겨둔 딸이 있었어요. 그게 잔이구나. 그게 잔이구나. 그러던 중 르누아르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내에게 35년간 숨겨왔던 딸 잔의 존재가 결국 발각된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르누아르가 숨겨둔 딸과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돈을 보내줄 수 있었던 거는 첩보 드라마 뺨치는 보안 유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딸에게 용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주요 인물 중 하나는 르누아르의 집에서 10년 넘게 가정부 겸 간호사 보모로 일했던 가브리엘 르나르였습니다. 르누아르는 가브리엘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가브리엘도 르누아르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1913년 알린이 가브리엘의 책상에서 송금 서류를 발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송금 서류에 적힌 단서는 트레오라는 성분. 하지만 알린은 즉시 직감적으로 모든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만난 적은 없어도 남편의 옛 연인 성이 트레오였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브리엘을 추궁해 사실을 알아낸 알린은 르누아르에게 가브리엘을 해고하라는 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가족을 성실하게 돌봐왔던 가브리엘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라고 강요한 건 르누아르가 아끼고 의존하는 사람을 쫓아내서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이즈음 르누아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가브리엘의 해고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이 잘 드러납니다. 인생은 강물에 내던져진 코르크 조각과도 같이 빙빙 돌다가 실려가고 튀어오르고 잠겼다가 떠오르기도 하다가 잡초에 걸리면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사라지고 마니까 말이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신만이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남 피에르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총알이 팔을 관통하는 바람에 팔을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둘째 장마저 전쟁터에서 허벅지 윗부분에 총을 맞았습니다. 장은 이 부상으로 평생 발을 떨뚝이게 됩니다. 1915년에는 알린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행복했대. 르누아르의 건강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평생 긍정적이던 그도 1917년도에는 이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 진짜 안 좋은데.
1918년에는 순환장애로 한쪽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고요. 하지만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섬세한 터치는 불가능했지만 여전히 조수 없이 스스로 붓을 놀렸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본 이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네는 친구에게 르누아르가 그토록 아픈데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놀랍다. 영웅적인 그 행동이 경외심과 영감을 준다고 했고, 벨기에 화가 테오 반 리세베르그는 몸이 반쯤 썩은 이 화가가 아직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감탄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존경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르누아르는 그림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그림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어. 자기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대. 1919년 12월 3일 그림을 그리기 위해 꽃을 준비시킨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 그의 78년 인생에는 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과 질병은 먹구름처럼 평생 그의 삶에 슬픔과 고통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르누아르는 이 모든 아픔이 자신의 그림에 스며드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을 때도, 세상이 그의 작품에 돌을 던질 때도, 딸과 생이별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자신의 곁을 떠날 때도, 격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도 오직 행복만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의 손이 붓을 건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어김없이 캔버스에는 화사한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작품은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남긴 총 4,0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은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운명이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끈질긴 집념으로 행복을 캔버스에 담아낸 한 사람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르누아르가 최고의 인상파 화가 중 하나로 꼽히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르누아르의 사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인의 뜻과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르누아르의 아들 장이 1958년 출판한 아버지 전기에도 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르누아르가 리즈와의 사이에서 리즈? 딸을 낳았다는 사실은 2002년도 한 편지가 발견되면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르누아르가 리즈랑 결혼했구나. 와우.